부동산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됩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해서 결혼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부동산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이 최근 일본 롯데 계열사에 입사했습니다. 재계에선 롯데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 저출산, 인구 감소 심각한 문제인데 더 씁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면 결혼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또 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단체가 있죠. 그 전경련의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연구원에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인데요. 결혼과 이 집 소유 관계, 그러니까 집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집이 없을 경우에 전세를 사느냐 월세를 사느냐 이런 주거 형태에 따라서 결혼 또 출산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세간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것이 젊은 청년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임대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기 때문에 주거 고통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또는 자식을 못 낳는다라는 얘기가 속설로 전해오기는 했었는데요. 네. 경제연구소에서 하나의 경제 모델을 돌려서 이것이 공식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결혼 출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기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다 함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경연에서 나온 씁쓸한 통계 수치 먼저 좀 짚어봤고 이 내용도 좀 볼게요. 대학생하고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조오섭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만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싼 돈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월 임대료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여기에는 월 소득을 체크한다든지 부동산 소유 상태를 체크하는데 당연히 선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조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무려 1,896건 최근 5년 동안 이런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2,000건 가량 적발이 됐고 그중에는 네. 서울시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1억짜리 외제차 번젓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이런 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만 있지 원래 가난해다. 그래서 공공임대에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네. 차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부적격 사유는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임대를 들어갈 수 없는 부적격은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득입니다. 소득이 4분의 2 이상 올라가면 임대주택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차도 2,400만 원이 넘으면 그런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월급여, 다양한 소득 수준을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 속에서도 지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이렇게 2,000건 가까이 나왔는데 조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저것은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적발해낸 케이스고 적발하지 않은 케이스는 그 위반 사례가 몇 건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공공임대주택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필요한 참 그 가난한 서민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금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인지를 모르겠는데 요즘 뭐 곳곳에서 전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집을 마련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세난의 이유로 코로나와 저금리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금리를 올리면 상황이 나아지는 건지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국토부가 보도자료 한 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세간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틀 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근의 전세 불안은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수급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다 더 싼 돈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수요량을 열렸고 그래서 수급의 불균형으로 전세값이 올랐다. 전세 불안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나 세간의 이 지적은 일부 금리 인하가 그것을 야기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수요 공급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토부가 본질을 좀 외면한 지엽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결국은 처방이 잘못되면 사람 수술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현재 부동산 문제를 잘못 해결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부동산 수급 지수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것은 현재 전세를 내놓겠다는 사람과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로 비교한 겁니다. 저게 100이 되면 서로가 똑같다는 균형점이 되는 것이고요. 네. 200이 되면 최악. 제로가 되면 최선인데 현재 지금 그저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인 191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전세를 들겠다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시중에는 지금 전세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정이 이러니 시장도 천태만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기도 하고 혹시 전셋집 계약 성공할 때 보수를 주겠다 이런 사례까지 등장하고요. 홍남기 부총리에게 뭐 전셋집을 주겠다라는 청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도 안타까운 사연이죠.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살던 전셋집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해서 쫓겨나게 됐고 또 자신의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역시 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팔지 못하게 됐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홍남기 부총리를 동정하는 내 집을 싸게 전세를 내줄 테니까 우리 동네로 와라 하는 그런 동정적 여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동정인지 비판인지는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어쨌든 네. 지금 이 전세난이 현재 지금 이 서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당정에서도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27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살 경우 모두 좀 내야 되고 이낙연 대표도 획기적인 대안 마련, 부동산 시장 전반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고요. 현재 박사님이 보셨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필요한 보완점 뭐라고 보세요? 우선 그 이낙연 대표가 아주 이례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방향을 좀 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네. 공급을 확대할 것처럼 그렇게 현재 지금 부동산 난, 특히 전세난의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인 측면이 있다. 이런 대목에 지금 착안을 하고 이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런 해서 태스크포스 팀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국회의원을 팀장으로 지금 대책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수요 억제 쪽에 상당히 방점을 두다가 공급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은 상당히 달라진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또 국토부에서는 27일부터 우리 이른바 소득증빙서류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전역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투기 과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는 앞으로 원룸 하나를 싸더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일일이 다 밝혀야 되고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육제책이긴 한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부동산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러니까 수요 억제도 중요하고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3세 경영에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신유열 씨가 일본 롯데 계열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게 승계 과정이 좀 아버지와 닮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지금 자녀를 3명을 두고 있는데요. 그중에 딸 둘, 아들 하나. 그런데 장남인 신유열 씨가 일본 주식회사 일본 제과에 입사를 했다. 주식회사 롯데에 입사를 했다 해서 지금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본 롯데는 신격호 회장이 한국 출신이면서도 사업 시드마니를 초기 형성 자본을 일본에서 벌었고 또 그것을 나중에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한일을 오가면서 현해탄 기업이다. 이게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좀 애매하다 이런 지적까지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 신동빈 회장의 아들로서 롯데를 끌고 나갈 인물 제3세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국 언론 일본 언론 다 주목을 끄는데요. 특히 신유열 씨의 지금 그 롯데 입사 그 행적을 보면 아버지인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아버지인 신동빈 회장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34살 때 회사에 들어왔거든요. 신동빈 회장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들 신유열 씨도 34살에 입사를 했고요. 저분들은 또 둘 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부자가 콜롬비아 대학 MBA 동문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도 또 똑같아요. 일본 노무라 정권 분석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4살이 되는 올해에 이 아들이 신유열 씨가 주식회사 롯데에 입사를 하는 바람에 신동빈 회장처럼 똑같은 경영 성계를 밟아가지 않겠냐는 그런 지금 추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게이오대, 컬럼비아 MBA, 노무라 증권 이렇게 쭉 이력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왜 일본 롯데에서 시작을 할까? 이런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신동빈 회장도 일본 롯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롯데 그룹은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가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룹의 지배 구조를 놓고 볼 때 지배 구조라는 것은 주식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 그 주식을 위해서 통해서 경영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 이건데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는 대로 왼쪽 위에 빨간 게 있죠. 거기에 제일 위에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최상위 회사는 롯데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롯데홀딩스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인 셈이죠. 이 롯데홀딩스가 한국에 호텔 롯데에 출자를 했고 그 호텔 롯데가 한국 내에 있는 많은 롯데에다가 출자를 해 있거든요. 또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금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일본 내에 또 많은 롯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의 회장으로서 끌어가려면 특히 주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롯데홀딩스와 일본 롯데홀딩스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다녀야 되는 게 유리할 것이고요. 신유열 회장이 지금 아들 신유열 씨가 입사했다는 주식회사 롯데가 바로 롯데홀딩스의 직계자 회사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승계 과정에서 뭐 군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풀어야 할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도 국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제 한 세대가 더 내려가면서 신유열 씨는 더 큰 아이덴티티 혼선을 좀 빚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롯데는 말씀 올린 대로 주식 지분은 회사의 오너십은 일본 주주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데 막상 돈을 버는 곳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한국에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소비자들과 융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와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41살에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왜 하필 41살이냐? 당시 우리 국적법이 40살까지는 한국 국적으로 들어올 때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원래 한국인이었던 분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40세가 되면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맞춰서 그 다음에 롯데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거든요. 아들 신유열 씨도 똑같은 상황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신유열 씨도 역시 지금 현재 일본 국적이고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40세 넘어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유열 씨는 아버지 신동빈 회장보다도 일본 피가 훨씬 더 많이 묻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스케미스 씨가 일본 사람이었죠. 50%로 볼 수 있는데 아들은 신동빈 회장이 50%인데 그 신동빈 회장 부인이 또 일본 사람이니까 75% 메이드 바이 저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요?
배우자도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 역시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일본 사람이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MBA 과정에서 만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 회장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지금 2달 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주목되는 게 한국 기업인 최초로 스가 총리를 또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메시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상당히 냉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와중에 한일 간의 경제 문제, 이를테면 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일본의 보복으로서 한국에 대한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을 이제 서로가 겉으로는 정면 대결을 하고 있지만 양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좀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2주 전에 신동빈 회장이 바로 스가 일본 신임 총리와 만났습니다. 네. 물론 만날 때 자격은 일본 유통협회 회장 자격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유통협회의 간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일단 만나게 되면 결국 일본 유통의 현안도 한국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중재안 그런 어떤 메시지를 신동빈 회장에게 줄 수도 있다. 그 신동빈 회장이 어제 귀국을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신동빈 회장의 행보에 재계가 또 한일 관계에 관해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